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금융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에 벌이게 될 화폐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과는 별도로 중국의 화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화폐가 가진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기준으로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지금이야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를 통한 무역 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통화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넘어 통화 전쟁으로 그 양상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 분쟁에 있어서 승리의 열쇠는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의 영향력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왜 따라잡을 수 없는지, 어디에서 그 한계성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위안화가 왜 달러한테 게임이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네요. 네. 2019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결제되고 있는 통화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점유율은 40%를 기록하면서 국제 결제 비중으로 미국의 달러가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순위는 5위인데요.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1.95%에 머무르면서 비록 순위만 봤을 때는 5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의 비중에 있어서는 미국의 40%에는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결제에서는 위안화가 달러보다는 당연히 덜 사용되겠지만 전체에서 2%밖에 안 되는 건 좀 의외네요. 네. 그리고 지금의 중국 환율 제도 역시도 위안화 통화에 있어서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2005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달러 페그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달러 페그제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2005년까지 중국은 고정환율제의 한 형태인 달러 페그제를 따르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2005년까지 중국이 고수했던 달러 페그제는 외환시장으로부터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지켜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변하는 그런 변동환율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로 환율이 바뀌는 게 변동환율제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달러 페그제를 따르고 있을 때는 조금 다른 흐름인데요. 달러 페그제를 따르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위안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위안화 가치도 같이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달러 가치에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중국은 실제로 중국 내부에 있는 외화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이점을 누려왔습니다. 2005년까지 중국은 페그제라고 일종의 고정환율제를 따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중국은 수출이 많은 나라인데 위안화 가치가 달러보다 낮아야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달러랑 가치를 맞추는 페그제를 따른 겁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중국이 달러 페그제에서 뭐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물론 중국이 달러 페그제를 따르지 않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의 위안화 약세 정책은 중국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의 상품 가격 경쟁력을 키우게 되니까 분명히 수출 경쟁력으로 먹고 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일단 변동환율제를 따른다고 했을 때 위안화 가치가 달러보다 낮으면 수출에 유리한 건 맞네요. 네. 하지만 과도한 강달러 정책에 의해서 위안화 약세가 심각하게 진행되게 된다면 외화 자금의 대량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보유한 그렇게 많은 외환 보유액 중에서 그 중에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금 달러에 투자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러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라면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 가치에 고정시켜서 외화자산의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따르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달러 가치가 오른다면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니까 수출 부분만 보자면 유리한 건 맞는 거고, 네. 그런데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에서는 유리한 건 맞는데 외환시장 기준에서 보면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면 중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말이잖아요. 네. 외국 자금의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국인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챙겨서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위안화 매도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속화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 외환 보유금을 풀어서 위안화를 계속해서 사주면서 외환 시장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에서 보면 변동환율제를 했을 때 달러 강세가 돼버리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거니까 중국은 변동환율이 아니라 고정환율로 가버리는 거네요. 달러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위안화랑 환율은 똑같이 가니까 환율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이 달러 패거제 했던 목적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달러 가치에 고정시키는 그런 달러 패거제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혹여나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강세의 흐름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위안화의 가치도 동시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중국 위안화를 버리고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달러 패거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5년 12월에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뭐가 바뀌었다는 말 같기는 한데 위안화를 IMF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IMF의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시켰단 말인데요. 정리해서 쉽게 생각하면 위안화가 IMF의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게 되면서 국제 수준의 신뢰할 수 있는 화폐 기준에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2015년도부터 위안화가 국제거래용 화폐 클래스에 포함됐다, 이 정도 생각해도 되겠죠? 네. 물론 지금의 중국 위안화는 완벽한 의미의 국제 수준에 맞는 그런 변동환율제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한적 의미의 변동환율제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게 되면서 나름대로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대해 나갔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IMF의 통화 바스켓에 들어간 결과 중국의 위안화는 통화 바스켓 구성 비율에서 엔화와 파운드화를 제치고 1위와 2위인 달러화와 유로화 다음으로 세계 3대 기축통화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인데요. 아무튼 중국 위안화의 IMF 통화 바스켓 편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경제와 중국 금융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 지금부터는 중국 경제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모양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나간 중국 경제붕괴의 신호라는 그 방송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중국 경제는 과잉 생산과 노동 경쟁력 감소, 그리고 그림자 금융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반대로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는 앞에서 문제점으로 언급한 과잉 생산과 그림자 금융 같은 과잉 부채에 힘입어서 그렇게 성장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6.2%라는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의 제조업과 함께 건설, 부동산, 금융산업 모두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산업을 융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필요성이 지금의 중국 경제에는 필요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이미 IMF의 통화 바스켓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중국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운영하기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처지인데요.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원래 하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이 국제 수준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IMF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입된 통화 바스켓은 5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돼서 2020년 말에 가게 되면 위안화 재편입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중국이 2020년 말에 통화 바스켓에 재편입하려면 중국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더욱 개방하고 투명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이 돼야 국제사회 기준에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그거네요. 지금 미국이 중국 보고 금융시장 제대로 개방하라고 엄청 쪼아대고 있잖아요. 네. 기축통화 지위를 얻었으면 금융시장도 세계 수준에 맞게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들한테 맞춰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중국 금융 시스템이 세계 수준에 맞춰지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 위안화의 세계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자본의 유입과 자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의 유출을 아직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자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아직까지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러한 욕을 듣고 있는 나라라는 말인데요. IMF 통합 바스켓에 편입된 국가로서는 전혀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마땅히 정부와 독립이 돼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중앙은행에 직접 개입을 해서 통화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4조 위안 이상을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개입된 양적 완화 정책과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인위적인 부양 정책, 그리고 노골적인 환율 개입 정책 등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펼쳐왔던 중국의 이러한 정책들은 IMF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봤을 때 더 이상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축구할 때 남들 전부 발만 쓰는데 자기 혼자 손도 같이 쓰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미국이 중심이 된 IMF와 국제사회의 기준은 중국이 금융시장을 더욱더 개방하고 지금의 불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통화 바스켓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계 수준의 기축통화 위치에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국인민은행도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중앙은행 그리고 미 연준에 준할 만큼의 그런 투명성과 개혁성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이제 선택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을 조금 더 개혁 개방하고 경제 시스템을 투명화시켜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만족을 시켜야 지금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싫다면 IMF의 통화 바스켓에서 빠져나와서 기축통화로서의 화폐 지위를 포기하면 될 문제인데요. 혹여나 IMF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서 2020년에 있을 통화 바스켓 재편입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중국의 금융시장의 미래는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 신용도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네. 지금의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함께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이 꾸준히 부각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한마디로 경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국제적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지금의 화폐 지위를 포기하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앓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IMF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금융개혁 개방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IMF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따르자니 당장 제조업을 구조조정하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좀비 기업들을 퇴출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자니 당장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제조업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많이 난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 영역에서의 구조개혁 역시 부동산을 포함한 그림자 금융 문제가 도화선이 될 수 있으니까 섣불리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상황인데요. 한 국가가 제도적인 기반 없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다고 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기축통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중국은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처음부터 기축통화로서의 발권력을 가졌던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인하고 신뢰할 만큼의 제도를 갖춘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화폐는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안정성 부분과 국제사회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위안화 가치에 대한 평가를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딴 데서 잘 못 듣는 이야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재 중국 환율 제도는 관리형 변동 환율제라고 해서 일종의 제한적인 변동 환율제를 따르고 있다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